여러분, 조선 최고의 의원 허준 선생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만든 동의보감 역시 우리에겐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과서나 드라마에서 봐왔던 위대한 업적 뒤에 수백 년 동안 철저히 비밀을 붙여졌던 기이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기록에는 차마 다 담지 못했고 그저 입에서 입으로만 은밀하게 전해내려온 허준 선생의 진짜 이야기 말입니다. 사실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을 집필하던 그 시기, 역사책에는 단 한 줄도 적히지 않은 기묘한 만남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인자하고 완벽한 의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당황스럽고도 신비로운 사건이었죠. 선생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이 일을 사람들에게 발설해야 할지 말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믿기 힘든 일이라 자칫하면 자신이 평생 쌓아온 명성에 금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제대로 말해준 적 없던 안개 속에 가려진 허준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수백 년간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빼는 바야흐로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전쟁이 조선을 휩쓸고 간 뒤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 집필의 막바지 작업을 위해 조선 팔도의 약초 정보를 집대성하던 시기였습니다. 선생은 전설로만 내려오는 영약 중의 영약, 천년의 세월을 견딘 산삼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그 효능을 기록하기 위해 황해도와 평안도의 경계에 우뚝 솟은 구월산의 가장 험준한 골짜기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대낮에도 태양의 빛조차 숲의 어둠에 막혀 땅을 밟지 못할 만큼 수풀이 울창했으며 태초의 신비를 간직한 기괴한 정막이 산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겹겹이 쌓인 낙엽은 썩어 들어가며 발을 딛는 순간 늪처럼 발목을 잡아 끌었고 산짐승들조차 숨을 죽인 채 몸을 사리는 서늘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산의 전기가 너무나 강렬하여 신만이들조차 감히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한다는 그 금단의 땅에서 허준 선생은 오직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병을 근원적으로 고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깎아지른 절벽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생의 손끝은 바위에 긁혀 피가 맺혔으나 전설의 흔적을 쫓는 그의 눈빛만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자연의 위험은 인간의 집념보다 훨씬 매서운 법이었습니다. 허준 선생이 마침내 산등성이를 넘으려던 찰나 맑았던 하늘이 순식간에 칠흑같이 어두워지더니 한치 앞의 사물조차 분간할 수 없는 진득하고 눅눅한 안개가 산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9월산의 신령이 노했을 때 내뿜는다는 이른바 귀신 안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장대비가 화살처럼 쏟아지자 조선 최고의 명이라 불리던 허준 선생조차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숲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무거운 도포는 천근만근 몸을 짓눌러 왔고 뼈마디를 파고드는 칼바람은 선생의 체력을 무섭게 앗아갔습니다. 비틀거리며 길을 찾던 선생은 가파른 이끼 낀 경사지에서 발을 헛디뎌 정신없이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온몸이 찢기고 타박상을 입은 채 흙탕물 속에 처박힌 선생의 위식은 가늘게 떨리는 촛불처럼 흐릿해져 갔습니다. 내 평생의 수건인 이 의서를 완성하지 못한 채 이런 무명산에서 생을 마감해야 한단 말인가. 선생은 빗물 섞인 흙바닥에 얼굴을 묻으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절망적인 한숨과 함께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선생의 시야를 덮으려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고개를 든 선생의 눈앞에 도저히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구름이 발 아래에 깔린 깎아지른 듯한 수직 절벽 끝. 도저히 인간이 거처를 마련할 수 없을 것 같은 위태롭고 기이한 장소에 작은 불빛 하나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안개 너머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아주 낡았지만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지는 작은 초가지 판채였습니다. 마치 허공 위에 떠있는 신선의 거처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 집 근처에 다다르자 은은하면서도 정신을 맑게 하는 진귀한 약초 향기가 빗줄기를 뚫고 허준 선생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선생이 이곳에서 쓰러질 것을 미리 예견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초가집의 창우지 너머로 비치는 주황빛 등불은 고요하면서도 신비롭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혼미한 상태에서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적인 의지에 그 신비로운 불빛을 향해 처절하게 몸을 끌며 기어갔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위학적 신념을 뿌리째 뒤흔들 위대한 스승과의 만남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간신히 초가집의 텐마루에 손을 얹은 허준 선생이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기이할 정도로 서늘하고도 맑은 기운이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믿기지 않는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수염이 배꼽 아래까지 내려온 나이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한 노인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피부는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매끄러우면서도 눈빛은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폭풍우 속을 뚫고 들어온 몰골이 말이 아닌 허준을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으며 오히려 이미 올 손님을 맞이하듯 평온한 표정으로 찻잔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내뿜는 범상치 않은 위압감에 조선 최고의 의원이라 불리던 허준조차 숨이 멎는 듯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노인의 주변에는 이름 모를 약초들이 질서정연하게 말려져 있었고 방 안 가득한 향기는 선생이 평생 다뤄온 그 어떤 약재보다도 깊고 오묘한 향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허준은 직감적으로 이 인물이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의술의 경지를 넘어선 전설 속의 기인임을 깨닫고 자신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예의를 갖추어 엎드렸습니다. 허준 선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청하려던 찰나였습니다. 노인은 허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치 천둥이 치는 듯한 목소리로 방 안을 울렸습니다. 이놈, 조선에서 제일 가는 의원이라 자초하며 사람을 살린다고 떠들고 다니더니 정작 제 몸 안에 든 썩은 병은 보지 못하는구나. 노인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허준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평생을 백성의 고통을 돌보고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며 의술에 매진해왔던 그였기에 노인의 독설은 예리한 칼날처럼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노인은 허준의 당황한 기색을 비웃듯 더욱 매서운 눈초리로 그를 쏘아보며 덧붙였습니다. 니놈의 오장육부는 이미 명예와 집념이라는 도끼에 절어있고 머릿속은 오로지 문자로 된 지식만 가득 차 있으니 네 목숨이 길어야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대낮에도 귀신을 쫓을 만큼 강력한 기운을 가진 노인의 선언 앞에 허준은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멍하니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노인의 말은 단순히 비난이 아니라 허준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교만함과 육체적 한계를 꿰뚫어보고 던지는 무거운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정신을 차린 허준은 노인의 무례함에 분노하기보다 자신의 상태를 단번에 꿰뚫어본 그의 안목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정중히 물었습니다. 어르신, 소생 비록 부족하나 평생을 의학에 바쳐왔습니다. 저의 병색을 이토록 단번에 알아차리시니 감히 청컨대 제 진맥을 한번 짚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노인은 허준이 내민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맥이라니. 죽은 나무껍질을 만진들 무엇을 알겠느냐. 네 놈들이 말하는 의술은 그저 썩어가는 육신을 잠시 꿰매는 바느질에 불과하다. 노인은 허준이 평생의 업적으로 여기던 동의보감의 근간이 되는 이론들조차
쓸모없는 종이뭉치라 치부하며 조롱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이라는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허준은 평생 누군가를 치료하는 위치에만 있었지, 이토록 철저하게 환자로서, 그것도 가망 없는 중환자로 취급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노인의 오만함은 허준의 지식체계를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고, 방안을 감도는 긴장감은 폭풍우가 치는 바깥보다 더 치열하게 허준의 정신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허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인은 갑자기 머리맡에 있던 낡은 대나무 바구니 하나를 허준 앞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바구니 안에는 산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잡풀들과 치명적인 독을 품은 독초들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네놈이 정령 의원이라면 이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약초 3가지만 골라보거라. 만약 틀린다면 지금 당장 이 안개 속으로 나가 산짐승의 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약초의 생김새나 도감에 나온 특징이 아니라 그 약초가 가진 본질적인 기운을 읽어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허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소라면 눈 감고도 구별했을 약초들이었으나 노인의 기운에 압도된 탓인지 하나같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잘못 고르면 죽음뿐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허준은 떨리는 손을 바구니로 가져갔습니다. 과연 그는 이 기괴한 노인의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허준 선생의 명예와 생명이 한 바구니의 약초 앞에 놓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바구니 속의 약초를 한참 동안이나 응시하던 허준 선생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을 의학에 바쳐온 그였지만 노인이 던진 질문은 단순히 약재의 효능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을 꿰뚫어보는 해안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마침내 자신의 지식이 한낱 껍데기에 불과했음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그는 떨리던 손을 거두고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 앞에 다시 한번 정중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머리를 닿을 듯이 숙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어르신, 소생이 오늘에야 비로소 제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풀 한 포기조차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어찌 만백성의 병을 고친다 자부했겠습니까? 제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부디 생명의 참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조선 최고의 의원이라 칭송받던 허준이 이름 모를 산속 노인에게 스승의 예로 절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여인은 그제야 껄껄거리던 웃음을 멈추고 처음으로 인자하면서도 엄숙한 눈빛으로 허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 안에 서늘했던 공기는 어느새 따스한 봄볕 같은 기운으로 바뀌어 허준의 지친 몸을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허준을 일으켜 앉히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투명한 찬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무병장수를 위해 귀한 약재와 산의 진미를 찾아 헤매지.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몸에 독을 채우는 행위일 뿐이다. 노인의 첫 번째 가르침은 뜻밖에도 체험이 아닌 비움에 있었습니다. 노인은 인간의 몸을 하나의 그릇에 비유하며 장수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무엇을 입 밖으로 내뱉고 무엇을 비워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신을 지탱할 정도면 충분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욕심으로 배를 채우고 그 남은 찌꺼기가 몸 안에서 썩어 병이 드는 줄을 모르지. 노인은 허준에게 소식의 중요성을 넘어 마음속에 쌓인 집착과 화를 밖으로 내보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몸 안의 기운이 막힘없이 흐르게 하려면 가장 먼저 위장을 비우고 그 다음으론 혀를 다스려 불필요한 말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50년을 살면서도 아이 같은 피부를 유지한 비결은 대단한 보약이 아니라 바로 비움의 실천에 있었습니다. 허준은 붓을 들어 기록하는 대신 노인의 한마디 한마디를 자신의 심장에 새기듯 경청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깊어가는 밤의 정적 속에서 노인은 비로소 자신의 숨겨진 사연을 담담히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원래 100년 전 조정에 촉망받는 의원이었으나
권력 다툼과 탐욕의 환멸을 느끼고 산으로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나 또한 젊은 시절에는 너처럼 명예와 지식에 눈이 멀었었지. 하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이름 모를 병으로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약은 결국 죽음을 잠시 늦출 뿐이라는 것을. 노인은 슬픔에 잠겨 자결하려던 순간 우연히 이 산의 신비로운 정기를 발견하고 자연의 순리에 몸을 맡기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노인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닌 산천 초목의 기운을 먹고 인간의 법도가 아닌 대자연의 법도를 따르며 150년의 세월을 견뎌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연은 단순한 노잇장의 자랑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처절한 깨달음의 역사였습니다. 허준은 노인의 주름진 손을 보며 그가 겪었을 고독과 인고의 세월을 짐작했습니다. 이제 허준에게 이 노인은 단순한 기인이 아니라 시베를 앞서간 성자이자 자신이 평생을 바쳐 도달해야 할 의학의 최종 목적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과의 평화로운 수행이 이어지던 어느 날 새벽, 9월산의 정막을 깨는 불길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올라온 듯한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으며 울어댔고 바람을 타고 온 공기 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불쾌하고 습한 악취가 섞여 있었습니다. 허준 선생은 직감적으로 이것이 단순한 산 안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 즉 역병이 창궐했을 때 피어오르는 불길한 기운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산 아래 마을에서 도망쳐온 한 나무꾼이 초가집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온몸에는 검붉은 반점이 돋아나 있었고 고열로 인해 정신을 놓은 상태였습니다. 허준은 서둘러 그를 구원하려 했으나 나무꾼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마을이 시체로 덮였습니다. 아무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의원으로서 수많은 역병을 겪어왔던 허준이었지만 이번에 느껴지는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잔혹했습니다. 평화롭던 은거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허준의 가슴 속에는 억눌러왔던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이 다시금 뜨겁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로 내려가려는 허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노인이었습니다. 여인의 눈빛은 전례 없이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려가지 마라.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병이 아니다. 하늘이 그 마을의 운명을 다한 것이니 네가 간들 죽음의 숫자만 하나 늘릴 뿐이다. 노인은 허준의 어깨를 강하게 누르며 지금 마을로 내려가는 것은 지난 며칠간 쌓아온 모든 수련을 허사로 돌리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인의 말에 의하면 이 역병은 인간의 탐욕과 더러운 기운이 응축되어 터진 땅의 기운에 의한 재앙이기에 아직 기공이 완성되지 않은 허준이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역병의 기운이 그의 심장을 먼저 갉아먹을 것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너는 이제 막 생명의 참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여기서 내 공부를 완성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임을 왜 모르느냐? 노인의 호통은 서리빨처럼 차가웠고 그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천기의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허준은 자신을 아끼면 스승의 진심과 죽어가는 백성들을 외면해야 하는 비정한 현실 사이에서 잔인한 고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엄중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허준 선생은 텐마루 아래로 내려가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스승에 대한 존경만큼이나 깊은 백성에 대한 애끓는 자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장수의 비결을 가르쳐 주시며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알려주셨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가슴속에 가득 찬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비워내지 못한다면 제가 100년을 더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허준은 노인을 향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의원에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단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려내는 것이라는 고결한 숙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스승에게 배운 비법으로 자신의 명줄을 늘리는 대신 그 명줄을 깎아서라도 역병의 현장으로 뛰어들겠다는 제자의 결연한 의지 앞에 노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개 자욱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위태로워 보였으나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거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인간 허준이 사람을 살리는 진짜 의원이 되는 눈물겨운 이별의 순간이었습니다. 산길을 반쯤 내려갔을 무렵 뒤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함께 무언가 허준의 가슴팍으로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평소 머리맡에 두었던 낡은 가죽 주머니였습니다. 멀리서 노인의 목소리가 산울림처럼 들려왔습니다. 미련한 놈. 정 가겠다면 이 주머니 속에 든 것을 마을 우물에 풀거라. 그것이 네 놈의 목숨줄을 조금이나마 붙여줄 것이다. 허준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생전 처음 보는 말린 꽃잎들과 검은빛을 띠는 작은 열매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노인이 150년 동안 산속에서 비밀리에 재배하고 전기를 불어넣었던 전설의 약초들이었습니다. 노인은 제자의 고집에 화를 냈지만 결국 제자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평생 아껴온 장수의 정수를 아낌없이 내어준 것입니다. 허준은 주머니를 가슴 깊숙이 품고 노인이 계신 산 정상을 향해 다시 한번 묵내를 올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약초 향기는 허준의 코끝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며 엿병의 살기를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갑옷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허준은 스승의 마지막 선물과 자신의 목숨을 건 최후의 결전을 위해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마을로 거침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죽음의 정적이 감돌던 마을에 도착한 허준 선생의 눈앞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길목목마다 쓰러진 사람들, 그리고 절망에 빠져 곡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도와 같았습니다. 허준은 스승의 당부대로 마을 중앙의 우물로 달려가 그의 노인이 준 신비한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주머니 안의 약초들이 물속에 닿는 순간 우물물은 신비로운 푸른빛을 내뿜으며 맑게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허준은 이 물을 다려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동시에 스승에게 배운 호흡법과 도인법을 병세가 가벼운 이들에게 가르치며 몸 안의 도끼를 스스로 몰아내게 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흘 밤낮이 지나자 고열에 시달리던 아이들의 눈망울이 돌아왔고 검붉은 반점이 온몸을 덮었던 환자들의 피부가 새살을 돋우며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투약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스승의 정수가 담긴 영약과 허준의 간절한 사명감, 그리고 백성들의 살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로 어우러져 만들어낸 생명의 승리였습니다. 허준은 비로소 의술이란 단지 병을 고치는 기술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과 인간의 정성을 연결하는 숭고한 다리임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역병의 기운이 완전히 물러가고 마을에 다시 웃음꽃이 피어날 무렵 허준 선생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남은 배움을 청하기 위해 서둘러 다시 9월산 정상을 향해 올랐습니다. 며칠 전 조난을 당했던 그 험한 길을 단숨에 오르는 선생의 몸은 스승의 가르침 덕분인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안개를 헤치고 도착한 절벽 끝에는 믿을 수 없는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생생했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박혀 있었던 듯한 이끼 낀 커다란 바위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선생이 며칠간 머물며 약초 향기를 맡고 스승의 호흡을 배웠던 공간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이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허준은 망연자실하여 바위 앞에 섰습니다. 그때 바위 위에는 선생이 스승에게 절을 올릴 때 보았던 찻잔 하나와 낡은 종이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투박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원은 사람을 고치나 자연은 생명을 만든다. 네가 살린 것은 백성이 아니라
네 안에 참된 의술이다. 허준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실존하는 인간이 아니라 어쩌면 도탄에 빠진 백성을 가엾게 여긴 산신 혹은 대자연의 화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허준 선생은 그날 이후 동의보감 지필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지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약재의 종류와 처방법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책의 가장 중요한 첫머리에 내령편이라는 내용을 배치하여 마음을 다스리고 정기를 보존하는 비결을 최우선으로 기록했습니다. 고며 50세, 괴노인에게 배운 비움의 철학과 하늘의 기운을 들이마시는 호흡법이 동의보감이라는 거대한 의서의 영혼이 된 것입니다. 조정의 의원들은 왜 약보다 마음을 먼저 강조하느냐며 비아냥거렸지만 허준은 묵묵히 붓을 놀렸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육신의 병은 찰나의 고통이나 마음과 기운이 무너진 병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재앙임을 말입니다. 동의보감의 빈 페이지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비록 문자로 다 적지 못한 신비로운 만남이었지만 그 정신은 책의 구절구절마다 살아 숨쉬며 훗날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구하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의학은 그렇게 한 산속 노인의 호통과 의성 허준의 헌신을 통해 비로소 인간의 수명을 다스리는 진정한 생명공학으로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허준 선생이 만났던 150세 괴노인의 야담을 통해 진정한 건강과 장수의 의미를 되새겨보았습니다. 여러분, 노인이 강조했던 비결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비싼 영양제나 대단한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적게 먹어 몸을 비우고 화를 내보내 마음을 다스리며 깊은 호흡으로 자연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였습니다.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전히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마음속의 탐욕과 조급함을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허준 선생이 9월산에서 마주했던 그 따뜻한 등불은 사실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시 가쁜 숨을 고르고 내 몸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현고 10세 괴노인이 전수했던 그 신비로운 장수의 비기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평온한 마음과 맑은 호흡 속에 이미 깃들어 있으니 말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허준 선생의 깨달음을 얻어 무병장수하시길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